안녕하십니까. 건강 365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여성들에게 유방암은 발병률이 높은 질환이고요. 젊은 여성들에게도 방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예방 차원에서도 검진 나이라든지 주기가 빨라지기도 하는데요. 유방암 진단을 받았을 때 치료의 기본은 수술이지만 병기와 상관없이 치료법이나 수술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방암의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은 물론 치료 전후로 살펴야 하는 부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히 유방암의 치료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요. 이 젊을 때와 비교해서 나이 들면서 혈압이 높아진다는 말 많이 하는데 나이와 혈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산울림의 아니 벌써 들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상태에 따라서 치료법이 결정됩니다. 수술과 방사선, 항암, 항호르몬 치료, 그리고 표적 치료까지 다양한 방법들로 진행되는데요. 어떤 방법으로 결정되든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치료 전후로도 지켜야 하는 많은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유방암 진단을 받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처음에 정말 당혹스러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건강검진에서 결과지를 받기도 하고 또 이상 소견이 있을 때는 전화를 주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 이런 암을 의심하게 됩니까? 뭐 대부분은 이제 검진을 하시다가 보면 검진에서 이제 바로 암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발견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암이 예. 좀 진행이 되면 그거는 이제 딱 봐도 어떤 때는 알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바로 암입니다. 이렇게는 보통 말씀을 안 드리고 이거는 이제 조직 검사가 필요하다든지 그리고 보통 검진을 하는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바로 잘 안 하게 되고 이제 전문 병원으로 보내거나 또 혹은 이제 어떤 검진센터들은 본인들이 이제 다 거기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를 하자고 이제 하시게 되거든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조직 검사는 그날 하지만 결과가 그날 나오는 건 아니고 보통 이제 현미경으로 다 보고 진단을 내리는 거라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게 되시는데 검사를 할 때 이제 보통은 조금 확실히 암일 것 같은 환자들한테는 약간의 힌트를 드립니다. 예. 이거 좀 나쁠 것 같으니 뭐 이제 결과 보고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자든지 그리고 또 환자들도 이제 조직 검사를 하자고 그러면 굉장히 마음들이 불안하시니까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십니다. 뭐 암이 더 가능성이 많은가요? 아니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혹시 해보는 건가요? 뭐 아니면 몇 %의 확률로 제가 암입니까? 뭐 암이 조직 검사를 해야지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을 질문하기 때문에 그 의사가 생각할 때 암의 가능성의 정도하고 그다음에 이제 환자의 질문에 또 적절하게 이제 그거를 수위를 조절해서 이제 대부분은 말씀을 드리게 되고 결국은 당신은 암입니다. 뭐 하는 거는 조직 검사 결과를 이제 볼 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 의사로서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설명하기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초보 선생들은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실은 의사들도 이제 꾸준히 트레이닝 그 과정을 거치면서 예. 어떻게 나쁜 소식을 환자한테 그러니까 아주 충격이 없이 혹은 또 이제 환자의 어떤 때는 이제 환자분들이 막 화가 나실 때도 있거든요. 그런 소식을 듣게 되면 마치 그 소식을 주는 의사가 자기한테 그거를 전달이 아니라 마치 이 병을 의사가 주는 것 같이 느끼실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나쁜 소식을 어떻게 전하느냐 하는 것들은 이제 의사들이 좀 되게 트레이닝도 받고 또 그런 이제 그 몸소 이제 그거를 익히면서 수위를 어떻게 잘 조절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리느냐를 항상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뭐 나쁜 소식은 굉장히 좀 중립적으로 전달을 해야지 되니까 뭐 의사 개인의 감정도 좀 배제를 하고 또 환자를 조금 잘 안정시켜서 뭐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의술이 뭐 아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약간은 기술적인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한 부분은 맞습니다. 네, 뭐 원장님은 워낙 베테랑이시니까 설명도 잘 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희망도 또 주는 얘기도 분명히 해줘야 되니까요. 예. 그 네, 유방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이제 4기까지 병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근데 수술에 있어서는 좀 병기와 상관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면서요. 이제 3기까지는 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게 예. 뭐 수술을 먼저 하든 혹은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수술을 나중에 하든 3기 질환까지는 다 수술이 필요한데 4기 소위 말해서 이제 전신 전이가 있는 병은 보통 환자들이 처음 발견할 때 4기 전신 전이가 있는 상태에서 발견되는 환자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드물거든요. 네. 전체 환자의 한 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우리가 뭐 한 3만 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있다면 이제 결국은 뭐 4기로 발견되는 환자는 10,000명당 이제 한 30명 정도니까 3만 명이면 이제 100명이 안 되는 거죠. 실은 처음에 4기로 발견되는 환자들은 그만큼 숫자가 적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환자가 수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4기암 환자는 수술이 생존율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환자분의 삶의 질 입장에서 어떤 때는 필요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전혀 필요가 없기도 합니다. 아하, 이제 전신으로 암이 이제 전이 됐을 때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연기 거의 초기 굉장히 초기라고 봐야겠죠. 예. 네,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도 절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예. 환자분들이 연기암인데 유방을 전 절제를 해야지 된다고 할 때 굉장히 그럴 진짜 수밖에 뭐 없죠. 나는 연기인데 왜 저 환자는 3기인데도 유방 조금만 띄고 다 그 조그맣게 예. 모양 다 살렸는데 나는 왜 절제를 다 해야지 되나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이제 유방암의 연기라는 거는 유방이 이제 주로 생기는 암이 생기는 게 이제 유관 속에서 이제 병이 생기는데 유관이 우리가 이제 땅 속에 묻혀져 있는 수도 파이프처럼 이제 유방 속에 분포돼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수도 파이프들이 지류 아주 얇은 관부터 시작해서 쭉 모이면 큰 관이 되고 결국은 이제 다 모이는 데가 우리가 유두를 통해서 유관이 이제 열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젖도 이제 유관을 그 유두에서 이제 젖을 먹이게 되는데 그 관 속에 이게 이제 침륜암은 우리가 이런 수도 파이프가 그냥 바로 어느 한 군데에 녹이 슬어서 그냥 바로 터지면 그 근처에 이제 물이 흐를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물이 많이 흐르면은 주변에까지 멀리 가겠죠. 그게 이제 침륜의 개념이라면은 그런 암들은 한 군데서 생겨갖고 바로 이제 우리의 그 경계, 소위 수도 파이프라면 파이프를 뚫듯이 유관도 이제 그 유관의 벽이 있거든요. 네. 벽을 바로 뚫고 나가면서 이제 임파관을 타서 전이를 하든 아니면 그 자리에서만 그냥 좀 자라든 혹은 혈관을 따라서 전이를 하든 이렇게 되면서 병이 주로 생긴다면 연기는 동시다발적으로 파이프 속에 여기저기 녹이 슬은 거랑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병은 되게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분포는 되게 넓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우측 상단에만 병이 있다. 그러면 상단만 절제를 하면 되는데 상단이 아니라 상단에도 있고 상단에 뭐 약간 아래쪽 그다음에 또 내측 외측 뭐 이렇게 쭉 넓게 분포가 돼 있으면 여기 찔끔 띄고 저기 찔끔 띄고가 아니라 굉장히 넓은 부위를 왕창 띄어야지 되는 상태가 생기다 보니까 그럼 우리가 유방을 보존하는 거는 암도 잘 절제하고 모양도 잘 만들 수 있을 때 보존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암을 절제하고 나면 모양이 안 될 때는 오히려 전 절제를 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건을 하는 게 모양 면역지수도 낮고 환자의 이제 다음 치료 모양도 안 되는데 조금 남겨갖고 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절제를 하면서 모양은 다르게 만들고 방사선 치료를 안 하게 하는 그런 치료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연기로 발견되는 암들하고 뭐 1기, 2기 이렇게 발견되는 암이 그 암의 생물학적 특성이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연기를 오래 두면 물론 일기도 되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연기는 오랫동안 연기인 경우들이 많고
일기로 발견되는 암들은 미처 우리가 연기에서 발견 못하고 바로 일기로 발견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간의 암들도 뭐 사람도 생김새가 다 다르듯이 암들도 자기 특징이 조금씩 달라서 그런 생물학적 특징들 때문에 오히려 연기암이 더 많이 절제해야지 되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잘 납득을 시키는 게 어떤 경우에는 생각보다 힘들어요. 근데 이제 요새 환자분들은 워낙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또 본인들이 다 공부해갖고 이제 또 다 이제 오히려 이제 공부들을 많이 하시니까 예. 뭐 잘 설명하는 게 의사로서 더 프레셔도 있지만 오히려 또 이제 잘 설명을 하면 또 잘 납득들을 하십니다. 예. 뭐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유방암과 관련해서 연기도 전절제를 할 수 있다. 뭐 그런 사실도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수술이 이제 기본인데 이게 다른 데로 좀 전이가 됐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수술 방법이나 치료 순서가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네, 다릅니다. 이제 예. 특히 이미 이제 전이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기암은 전신 전이를 가지니까 그 사기암을 제외하면 보통은 3기까지는 국소적으로 전이가 있는 거거든요. 뭐 유방에 암이 생기면 주변에 겨드랑이로 전이 되는 게 이제 가장 국소적으로 흔하게 전이가 오는 부분이니까 뭐 겨드랑이에서 조금 더 그 목 밑에 있는 우리 이제 흔히 이 쇄골의 하방에도 임파선이 있고 쇄골의 상방에도 임파선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이제 겨드랑이에서부터 쭉 이렇게 쇄골로 따라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그 부위에 있는 임파선 전이까지가 이제 3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3기도 뭐 A, B, C가 있는데 이제 쇄골 상부까지 가면 이제 3기의 C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까지 이제 그 전이 있는 거를 우리가 국소 진행성 유방암이라고 그러고 이제 4기암은 결국은 전신 전이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소 진행성 유방암들은 대부분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나중에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임파선 전이가 없고 유방에 좀 혹이 크게 있어도 항암제 이득이 별로 없는 이제 좀 성질이 비교적 그 나쁘지 않은데 환자들이 병원에 안 옴으로 인해서 이제 혹이 많이 커져 있는 경우가 이제 2기 A에 해당되는 병이거든요. 네. 혹은 2cm가 넘었는데 임파선 전이는 없는 경우,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먼저 할지 혹은 항암제를 먼저 할지는 병의 성질 표지자들을 우리가 보고 이 사람은 항암제 이득이 클 것 같으다 혹은 약물요법의 이득이 클 것 같으다 그러면 약물 치료를 먼저 한 다음에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보통 2cm보다 적은 1기암 그리고 전이가 없는 게 이제 2cm보다 적고 전이가 없으면 1기암인데 1기암들은 수술을 먼저 하고 이제 약물 치료를 나중에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는 거고요. 수술을 하면서 그전에 물론 검사를 많이 했겠습니다만 수술을 하면서 예상보다 더 암이 많이 진행된 경우도 확인됩니까? 예, 요새는 이제 워낙 검사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옛날만큼 흔하지는 않지만, 않고, 예. 예, 그렇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특히 이제 겨드랑이 임파선에 아주 미세하게 전이가 있는 경우들은 수술 전 검사에서는 전이가 하나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수술을 들어가서 전이가 있나 없나를 확인해 보면 미세하게 전이가 뭐 한 개만 있을 때도 있지만 그 미세함이 여러 개 임파선에 다 미세하게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생각보다 환자가 1기라고 수술을 들어갔는데 수술이 끝나고는 임파선 전이가 4개 있어서 갑자기 3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환자는 굉장히 당혹해 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실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이제 뭐 환자들한테 그러니까 진행이 많이 된 상태로 발견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꼭 설명을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경우가 많지를 않다 보니까 오히려 설명을 안 했다가 나중에 오히려 뭐 당신은 1기라고 하고서는 왜 수술 끝나고 3기라고 하느냐 뭐 이런 항변을 들을 때도 드물게 있기는 합니다. 네. 그 유방암 수술 받은 분들이 림프절에서부터 뭐 임파선까지 다 제거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런 건지 수술 범위가 이렇게 넓어지는 게 뭐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네, 뭐 당연히 재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이제 수술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소위 임파절에 전이가 있어서 네. 그 전이가 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꽤 광범위하게 서너 개 있으면 이제 그 임파선 구역을 다 절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림프절 각청술이라고 이제 곽청이라는 말이 이제 그 부위를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림프절 곽청술을 하게 되는데 과거에는 이런 수술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약물 치료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이 림프절 전이가 있는 환자들은 이미 약물을 써서 전이를 없애놓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병이 일정한 그 병기를 넘어가면 특히 뭐 2기 B 정도부터는 대부분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니까 그럼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그 유방에 있는 혹은 사이즈가 큰데 겨드랑이에 있는 림프절 전이는 사이즈가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원래 있던 전이가 약물에 의해서 싹 다 없어지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몇 가지 타입들, 뭐 표적 치료하는 타입이라든지 또 이제 3중 음성 유방암도 요새 면역 치료들이 있어서 이런 타입들은 약물이 굉장히 잘 듣다 보니까 환자의 반 이상이 원래는 전이가 있었으나 전이가 없게 바뀌거든요. 예. 그러면은 이제 원래 전이가 심하게 있었던 임파절 한두 개만 지금도 전이가 있나 없나를 수술하면서 보고 테스트를 그것만 띄어갖고 이제 보는 거죠. 현미경으로. 그렇게 보고선 전이가 싹 없어졌다. 그러면 림프절 각청술은 안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치료가 이제 많이 달라져서 과거만큼 림프절 각청술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아주 초기일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의외로 림프절 전이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발견될 때는 어쩔 수 없이 림프절 각청술을 하게 되니까 그런 림프절 각청술로 인해서 생기는 뭐 림프 부종이라든지 이제 어깨 관절의 그 모션 장애라든지 이런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는 획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수술 방법이 발전하면서 림프절을 제거하는 경우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이 줄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네. 뭐 수술 방법도 방법이지만 다른 약물 치료들이 발달하고 또 발달하면서. 방사선 치료도 같이 발달을 하게 되니까. 예. 근데 이 림프절을 제거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아니요. 많이 제거하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 어떻게 보완을 합니까? 만약에 제거했을 때는 그러면? 그게 이제 되게 보완이 어렵기 때문에 예. 안 하게끔 만드는 방법들을 막 계속 개발을 한 거죠. 실은 그게 이제 한번 림프 부종이 생기면 예. 환자들이 생활에 제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부종이 점점 나이가 들면서 더 심해지거든요. 왜냐하면 예. 나이가 들면 조직이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특히 체중이 는다든지 뭐 그다음에 나이가 먹는다든지 또 이미 나이가 드신 상태에서 림프절 각청술을 하게 되면 팔이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조금만 써도 팔이 부어서 이제 손이 말하자면 코끼리 손같이 되거든요. 부종이 생기는군요. 예. 네, 굉장히 이제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게 그리고 굉장히 비가역적이에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물론 이제 겨드랑이 각청술을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뭐 차가 막히면 차들이 돌아가듯이 림프절의 순환 길이 다른 길을 만들기도 하거든요. 우회해서 팔에서 이제 겨드랑이를 통해서 우리 목에 있는 큰 림파관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큰 림파관이 이제 몸 바깥에 나가 있는 물들을 다 흡수해서 가는 건데 겨드랑이가 이제 딱 그 댐이 싸져지니까 이제 곽청술을 했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댐이 싸져져 있으니까 상지에 이제 팔들이 손부터 붓기 시작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손 바로 위에 있는 전완 앞쪽 팔, 그 다음에 위에 상완 이제 위에 있는 팔들이 엄청 붓거든요. 예. 그러면은 굉장히 제약이 많아요. 뭐 운동도 못하지만 뭐 들기도 힘들고 조금만 일을 해도 너무 더 부어서 팔이 그리고 이제 뚱뚱 부으면 엄청 아프거든요. 거기다가 또 부어 있으면 이게 다 영양분이기 때문에 또 피부가 부었다는 거는 그만큼 피부 보호막이 얇아지고 또 구멍이 뻥뻥 뚫리게 되니까 쉽게 균에 감염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감염이 일어나면 이게 또 다 영양소다 보니까 그냥 조금 거기만 염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상완 전체 그러니까 우리 팔 전체에 이제
그 봉화직염 같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어떤 때는 응급실로 이제 막 몸에 고열 나고 이러면서 그런 게 또 심하게 되면 폐혈증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거를 해결하려고 과거에는 뭐 림프절을 다른 데서 띄어다가 이제 림프절 이식 수술 네. 이런 것도 하고 또 이제 림프관을 이제 혈관하고 연결하는 림프관 그다음에 정맥 우회술 이런 것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그 뭐 드라마틱하게 딱 좋게 못 만들거든요. 예, 그리고 예. 또 이미 보험팔에서 그런 수술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술 후에 경과가 그렇게 썩 좋지도 않고 또 그게 굉장히 미세한 수술이다 보니까 그거를 잘 할 수 있는 의사들도 몇 명이 없는 거죠. 예,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불가역적이 되는 거죠. 한번 발생하면 해결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럼 림프절을 띄지 않는 방법들을 계속 이제 병을 특히 유방암의 병리도 많이 연구하고 약물도 계속 발전하면서 지금은 림프절을 최대한 안 떼는 방식이 병이 이미 진행이 있으면 약물 치료를 그렇군요. 해서 있는 병을 없앤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면 적게 띄게 되는 알겠습니다. 거죠. 예. 수술을 하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회복되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2주에서 3주면 대부분은 다 회복되시고 뭐 한 달 정도면 그 크게 지장이 없어서 보통 수술하고 바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수술 끝나고 한 달 전후에서 방사선도 시작합니다. 예. 뭐 퇴원 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될 텐데요. 혹시 뭐 후유증의 위험이라든가 그런 건 없을까요? 일단 뭐 유방만 수술하고 림프절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을 때는 수술로 인해서 생기는 후유증은 크게 없고요. 예. 근데 이제 뭐 림프절을 많이 띄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린 림프 부종의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이제 뭐 근력을 키우는 운동이라든지 또 림프 부종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예방하는 여러 가지 운동들 이런 것들을 교육하게 되고 이제 환자분들이 오히려 수술보다 더 걱정하시는 거는 요새는 이제 약물 치료를 더 많이 걱정을 하십니다. 특히 이제 항암요법이라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머리 빠지고 뭐 이제 그 한 번 주사 맞으면 머리 다 빠진다 이런 게 이제 화학요법이거든요. 예. 그런 화학요법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크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수술 후에 이제 항암, 방사선, 항호르몬 치료 이런 것들이 진행되죠, 원장님. 네. 예. 네.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수술 후에? 그래서 보통 이제 수술을 먼저 하는 환자는 대부분은 이제 초기 암 환자들이니까 뭐 1기나 2기 A의 환자들이 주로 수술을 먼저 하게 되니까 그 환자들은 먼저 수술이 끝나면 그 띄어낸 암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약물을 쓰는 게 좋을 건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결정하는 표지자들이 있거든요. 흔히 바이오마크라고도 하고 뭐 암 표지자라고도 하는데 호르몬 수용체를 가지고 있나 없나 이것도 검사하게 되고 또 표적 치료제를 하는 허투가 나오나 안 나오나 이런 것들도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세포의 악성도를 보는 뭐 분열 지수라든지 또 이제 암의 악성도를 평가해서 이 사람은 병도 초기고 그다음에 또 뭐 나쁜 표지자가 별로 없으면 그때는 이제 호르몬 억제제를 드시게 되면서 주로 방사선 치료를 같이 하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암은 비록 1기나 2기 A에 되게 초기에 수술은 했으나 이게 이제 뭐 삼중엄성 유방암이라든지 혹은 허투가 나오는 표적 치료를 하는 형이다. 그러면은 보통은 1cm만 넘어가면 또 심지어는 0.5cm만 넘어가면 다 약물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화학요법하고 표적 치료하는 형은 이제 표적 치료를 같이 해서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형이 아닌 삼중엄성 유방암 같은 경우는 이제 화학요법만 하게 됩니다. 네. 자, 무엇보다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할 텐데요. 이런 치료들과 함께 유방암 수술 후에 환자들이 꼭 지켜야 할 부분들 중요한 게 뭘까요? 일단 환자분들이 하실 게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실은 환자분들이 우리가 뭐 체중 관리해라, 뭐 그 건강한 음식을 드셔라 하는 것들이 실제 체중이 많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환자들은 또 암의 재발률도 더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한 식단에서 결국은 몸무게도 잘 관리가 될 수 있고, 이제 또 운동이 없이는 또 우리가 근력을 많이
잃어버리게 되니까 또 이 병이 대부분은 중년에 생기지 않습니까? 50대 전후에서 가장 많이 생기니까 그때가 또 여성들이 다 폐경이 오는 시기하고 맞물려서 쉽게 살이 찌고 쉽게 근력이 다 손실이 되는 나이라서 환자분들이 꼭 지키는 거는 정말 규칙적인 운동과 몸무게 관리인 것 같습니다. 예, 운동도 하시고 건강관리 잘 해야지 또 재발도 막을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방외과 전문의 이은숙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심수봉의 사랑밖에 난 몰라 듣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혈압을 진단받는 분들 중에는 젊을 땐 안 그랬는데 나이 들면서 혈압이 갑자기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와 혈압은 연관이 있을까요? 건강의 위험 요인으로 빠짐없이 지적되는 혈압 수치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혈압 하면 당장 짜게 먹는 습관을 떠올리게 됩니다. 짜게 먹는 게 가장 큰 문제고 뭐 다른 요인들도 많이 있죠. 그럼요. 예. 너무 잘 아시네요. 짜게 먹는 게 문제라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저희 문제죠. 방송에서 워낙 말씀을 많이 드렸죠. 예. 그렇죠. 예, 아무래도 뭐 짜게 먹으면 삼투압으로 혈관 내로 그 체액이 많이 유입되면서 혈압이 상승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문제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 본태성 고혈압의 경우 많은 발병 요인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는 지금 말씀 주신 짠 음식 이외에도 노화, 나이 드시는 것, 그다음에 흡연, 담배 피시는 것, 과음하시는 것, 그리고 운동 부족이라든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지 또 비만, 그다음에 유전적인 요소 당연히 얘기될 수 없겠죠. 예. 그다음에 뭐 비타민 D 젖 같은 것도 사실은 전부 다 고혈압 발병과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요인들이 고혈압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건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고혈압과 나이는 연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 젊었을 때는 나 오히려 혈압이 낮았는데 나이가 들면서 혈압이 높아졌어요 하는 나이 드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예. 이거는 혈관이 노화되면서 동맥이 딱딱해져서 나타나는 노인성 고혈압 현상을 두고 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인성 고혈압의 특징적인 소견이라면 수축기 혈압은 140이 넘고요. 이완기 혈압은 보통 우리가 90이 넘을 때 고혈압이라 그러는데 예. 오히려 낮은 게 노인성 고혈압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또 하나의 또 근거라고 한다고 하면은 고혈압의 유병률 자체가 즉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체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에서 무려 65.2%, 3분의 2 정도는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나이랑 확실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압이 조금씩 높아진다는 건데 혹시 남녀의 차이는 없습니까? 남녀 모두가 다 나이가 들수록 사실 고혈압은 증가하기는 합니다. 예. 근데 평균적인 고혈압의 유병률을 따지면 남성이 좀 높아요. 남성이 평균적으로 35%, 여성은 한 23% 정도 되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남성이 높지만은 여기에서도 또 연령이 점점 더 증가하면은 성별에 따라서 고혈압이 나타난 유병률이 차이가 점차로 감소해서 어허. 나중 되면은 또 상황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 40대부터는 남성들이 고혈압 발생률이 더 높은데 한 70대 나이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성들의 고혈압 비율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40대까지는 남성의 고혈압 발생률이 여성보다 무려 2배 이상 높거든요. 예. 2.6배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이 들수록 50대가 되면 1.7배, 60대가 되면 1.2배, 그러다가 70대가 되면 오히려 여성 고혈압 비율이 남성보다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성의 경우에 폐경기 이후 50대부터 혈압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60대가 지나가면서 서서히 바뀌면서 남녀 간의 유병률이 반대가 되고 드디어 이제 70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오히려 8% 정도 더 높아지게 되니까요. 이건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하겠죠. 네.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그 이유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예. 일반적으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이제 폐경 전에는 여성한테 풍부한데 이제 폐경 이후에 감소하잖아요. 근데 에스트로겐은 혈관의 이완작용과 교감신경계의 활성을 억제하거든요. 네. 이것도 영향이 있고 사실은 이 교감신경 이외에도 중추신경계의 염분 의존성 고혈압 유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신경체액계와 같은 영역이 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체액계를 구성하는 뉴런 중 일부가 그 바소프레신이라고 혈관 수축과 항이뇨작용을 통해서 고혈압을 유발할 수 있다는 그런 호르몬을 또 분비하거든요.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이 바소프레신을 생산하는 뉴런들을 통해서 나트륨 처리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항고혈압 작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여성 호르몬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혈액 내에 나트륨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실제 동물 실험을 해보니까 여성 호르몬이 늘어나고 줄고 하는 게 그 나트륨의 피부 저장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고요. 그 동물 실험상에서 난소를 제거를 해버렸더니 실제로 고혈압이 발생하더라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자, 나이 들수록 여성의 고혈압 발생률이 높다는 거지, 뭐 남성들에게 고혈압의 위험이 없다는 건 또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니죠. 예. 남성이고 여성이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발생률은 점점 더 올라가는데 다만 여성의 경우는 50세 이후에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남성보다 추월했다는 뜻이지 두 성별, 남성과 여성 모두 다 고혈압 유병률 자체가 연령 증가에 따라서 증가합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고혈압을 가진 분이 무려 3분의 2가 전부 다 고혈압을 갖고 있으니까 상당하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혈관이 늙는다는 말도 하는데 그런 부분과도 연결되는 얘기겠죠. 그렇죠. 나이를 드시면 혈관의 벽은 점차로 두꺼워지고 뻣뻣하게 굳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인자가 증가하는 것, 그것이 원인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혈관 노화죠. 예. 그러니까 젊을 때는 혈관이 좀 탄력적이고 말랑말랑하지만은 노년기로 갈수록 혈관이 딱딱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런 걸 이제 동맥경화라고 봐야 될까요? 정확하십니다. 예. 동맥경화가 사실 말 그대로 해석을 해도 동맥이 딱딱하게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 내용은 혈관벽이 점차로 두꺼워지면서 혈관 전체가 딱딱해지니까 그런 면에서 심장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 제대로 반응을 못하고 혈압이 높아질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혈압이 높다,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수축기 혈압 또 이완기 혈압의 수치가 나오고요. 사람에 따라서는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모두 높기도 하지만은 또 한쪽만 높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특히나 노인의 경우 이런 현상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동맥경화가 진행된 노인이 수축기 혈압만 굉장히 올라가지만 이완기는 정상이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오히려 동맥경화가 있을 때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 이외에도 사실은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혈압은 상당히 다양하게 측정될 수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진료실 안과 밖에서 잰 혈압의 차이가 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잘 알려진 소위 왜 화이트 코트 고혈압, 백의 고혈압, 의사 가운만 보면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 예. 그다음에 또 가면 고혈압이라고 진료실 내에서는 엄격하게 얘기하면 고혈압이 아니지만 진료실 밖에서 내내 측정을 해보면 사실은 고혈압 범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또 역시 제때에 따라서 바뀌는 경우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그 이유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선은 측정 방법에서 매우 마르고 몸집이 작은 사람한테 일반적으로 쓰는 혈압계를 사용할 경우에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이 전부 다 원래보다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담배를 한 개비만 흡연하고 나서 측정을 해도 수축기 혈압이 무려 6, 이완기 혈압이 4 정도 혈압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커피 한 잔만 마셔도요.
3시간 이상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측정 방법에 따라서 수치가 변할 수 있고요. 그거 외에 조금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진료실 안과 밖에서 잰 혈압 차이가 큰 배기 고혈압이나 가면 고혈압 같은 경우도 여기에 또 속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비교적 젊은 환자들은 이완기 혈압이 높고 노인들은 수축기의 혈압이 높다는 말도 있던데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나이가 증가하면 대체로 55세까지 나이가 증가할 때까지는 수축기와 확장기, 이완기 혈압이 나란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60세 이후가 되면 주로 수축기 혈압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특히나 고령자 고혈압의 특성 자체가 수축기 혈압은 높고 이완기 혈압이 오히려 낮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맥압이라고 불러요. 즉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의 차이를 얘기하는데 그 맥압이 커지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대동맥 같은 큰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니까 심장이 수축할 때 압력이 들어오는데 그거를 분산시키지 못하니까 수축기 혈압은 높아지고 반대로 확장기 혈압은 낮아져서 그 차이 폭이 큰 맥압이 커져 있는 그런 고혈압을 보이게 됩니다. 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수축과 이완이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혈압의 정의를 생각을 해보면 혈압이란 게 심장이 수축과 이완을 할 때마다 혈액이 동맥 혈관벽의 압력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장이 강하게 수축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수축기 혈압이라고 부르고요. 심장이 확장될 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은 이완기 혈압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럼 예를 들면 수축기 혈압이 20 오를 때 이완기 혈압은 어느 정도입니까? 아마도 그렇게 오를 때 위험도 증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혈압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거는 심혈관 혹은 뇌혈관 질환이잖아요. 그러면 혈압에 따른 심뇌혈관의 사망률을 보자면 예를 들면 뭐 일반적인 경우 뭐 한 115에서 75 정도의 수축기 혈압이 20이 증가한다. 그랬을 때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무려 2배가 증가할 수 있고요. 예. 또 이완기 혈압이 10이 증가한다. 그러면 매 10이 증가함에 따라서 역시 사망률이 2배씩 계속 증가하니까 엄청난 위험도 증가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이런 위험성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높아지는 만큼 평소 혈압 관리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유의를 하고 잘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 모두 높든가 아니면 한쪽만 높든가 이 고혈압이 주는 위험이 둘 다 똑같이 높습니까? 혈압 자체가 위험한 게 혈압이 높아지면서 심장에 굉장히 부담이 가서 결국 심장벽이 두꺼워지고 커지고 심부전이 되는 것, 그리고 또 말초 혈관을 포함해서 모든 대혈관과 말초 혈관이 손상을 받으면서 동맥경화가 발생해서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큰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수축기 혈압은 특히나 높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근데 확장기 혈압은 오히려 확장기 혈압이 낮을수록 심장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축기 혈압이 높으면 결국 왜 사망률이 올라가냐? 심장에 가해지는 압력이 증가하고 심장에 대한 부하, 즉 스트레스가 증가해서 심부전이 일어나서 그렇다.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동맥 내벽 세포가 혈관 확장 기능이 저하되고 오히려 수축이 증가돼서 혈압을 높일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젊었을 때 수축기 혈압과 그다음에 이완기 혈압이 모두 높은 것도 안 좋고 또 나이가 드셨을 때 이완기 혈압이 너무 떨어지면서 수축기 혈압이 높은 것은 더욱 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수축기 이완기 수치뿐만이 아니고 특히 노인들은 저혈압도 조심해야죠. 그렇죠. 노인의 경우는 참 독특한 게 고혈압은 고혈압이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또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노인의 경우는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 아주 흔하게 나타나고요. 예. 그다음에 진료실 바깥과 안이 달라지는 백의 고혈압도 많이 나타나고요. 또 동맥경화에 의해서 가성 고혈압도 나타나고 또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 특성이 있어서 고혈압 진단을 내려서 치료하는 것도 좀 어렵지만은 또 하나는 뇌와 신장 등의 혈압에 대한 어떤 자율적인 조정작용이 있어서 그것들을 우리가 혈압이 낮으면 낮은 채로 이런 중요 장기에 원래 혈액을 잘 보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노인들은 바로 그렇게 자율 조정 장치가 망가지니까 혈압이 너무 낮아지면 오히려 장기에 허혈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특히나 왜 그 확장기 혈압이 낮을수록 심혈관계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혈압에 특히나 취약하다 할 수 있겠죠. 네. 혈압 수치도 궁금한데요. 그 혈압에서 정상 혈압, 고혈압, 전 단계, 또 고혈압 이렇게 구분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어떤가요? 예, 일반적인 경우에 정상 혈압은 우리가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고 예. 확장기 혈압이 80 미만일 때 정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과거에는 고혈압 전 단계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정상 혈압보다 조금 높은 수축기 혈압 120에서 139 사이 그리고 확장기 혈압 80에서 89 사이를 전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140 이상 수축기 혈압이 되고 또 확장기 혈압이 90이 넘어가면 일단은 우리가 고혈압으로 취급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도 경도, 즉 제1기 고혈압은 수축기가 140에서 159 사이, 확장기는 90에서 99 사이고요. 2기 고혈압, 즉 중등도 이상의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60이 넘어가거나 확장기 혈압이 100이 넘어갔을 때 중등도 고혈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나이가 들수록 이제 혈관 관리, 고혈압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젊은 고혈압 환자들이 안심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젊은 고혈압 환자도 증가하는 게 요새 만만치는 않거든요. 예. 물론 전체로 따지면 나이 드신 분보다 많이 적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대 고혈압 환자가 2017년 대비 2021년 불과 4년 사이에 30% 정도 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도 20대의 경우는 거의 절반 가까이 45%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젊은 사람들의 경우도 요새 고혈압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원인이 도대체 뭘까 해봤더니 비만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젊은 층 비만과 그다음에 현대 사회가 스트레스가 워낙 심하니까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중요한 원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이 젊은 고혈압 환자는 적극적 치료를 받는 비율이 낮으니까 더 큰 문제가 되고요. 또 그 고혈압에 오랜 기간 노출됐을 때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의 경우는 빨리 치료를 시작하지 않으면 그만큼 합병증이 일찍 나타난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수축기 혈압이 너무 높은 것도 또 이완기 혈압이 너무 낮은 것도 문제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상 혈압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랄까요? 뭐가 있을까요? 물론 혈압 당장 약물부터 쓰면 되지 않냐. 물론 필요하면 약을 쓰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생활 습관을 개선하고 그렇죠. 예. 그러면서 필요하면 약물요법을 같이 한다. 그렇게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노상하는 얘기, 생활요법은 뭘 하냐? 네, 체중 조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채소류의 섭취량을 늘리시고요. 그 다음에 살이 찌지 않도록 너무 칼로리가 높은 단순 당이나 기름기가 너무 심한 음식은 조금 적게 드셔야 될 거고 또 중요한 게 있죠. 염분 섭취를 줄인다. 그리고 적어도 일주일에 150분 정도는 유산소 운동을 한다. 술을 안 마신다. 담배를 끊는다.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노인의 경우는 체중 조절과 저염식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관심 꼭 가져주십시오. 네, 오늘 노화에 따른 고혈압 문제 짚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건강증진과의 백현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김현식의 내 사랑 내 곁에 들으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